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준비 16번째 시간입니다. 과목은 세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가 산업 디자인 일반, 그 다음에 색채 및 도법, 그리고 오늘 배울 디자인 재료 세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자, 이 디자인 재료 과목은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산업 디자인 일반은 20문제, 색채 및 도법에서는 색채 쪽이 12문제, 도법이 8문제, 그래서 총 20문제 이렇게 좀 비중이 있었는데 이 재료 부분은 8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양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준비할 때 가장 조금 좀 이렇게 공부하기 정말 좀 싫은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 디자인 재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재료에 관련한 디자인 재료를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디자인을 하는 어떤 작업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작업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재현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어떠한 재료, 물질이죠. 예, 그리고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종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속, 플라스틱,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로 작업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작업한 것과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작업된 것과 실제 출력돼서 인쇄돼서 나오는 작업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완전히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이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어떤 그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실제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과 실제 만들어진 재료의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편집 디자인 쪽, 인쇄 쪽이다 그러면 그 인쇄 종이에 관련한 어떤 특징들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말 그 제대로 된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재료라고 해서 이렇게 재료학에 관련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솔직히 한 파트만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쇄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식으로 공부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런데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시적인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시험은 어떤 이렇게 그 미시적인 전문적인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은 개론적인 부분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재료 파트에서 약간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별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모두가 다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다른 부분보다는 이 재료 파트에서 약간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교재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이 파트마다 재료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내용을 만약에 넣어버리면 이 책의 굵기가 엄청 굵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 양이 다른 뭐 인쇄 앞에서 우리 배웠던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거기도 되게 많은데 무슨 기능사 시험 책이 완전 무슨 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료 파트는 그냥 개론적인 이해하는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선생님도 무슨 뭐 종이만 가지고도 종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엄청나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선생님도 그쪽 종이를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그 전문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편하게 찍으세요. 예, 찍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쪽 재료 파트는 그런 어떤 좀 특징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선생님이랑
제가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더 가볍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리면 좀 힘들다는 느낌 때문에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정도 파트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파트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는 재료학이라 그래요. 아셨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연구하는 그런 것에 학을 붙이면 돼요.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색채학, 우리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재료학. 이 재료학에 관련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재료의 성질과 이용에 관한 성분, 구조, 제조 공정에 관한 지식의 생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재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 재료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재료라는 것의 어떤 조건, 이 재료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자, 뭐 그냥 좋은 재료다. 그러니까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가 품질이 균일하지 않게 되면 또 특히 이런 재료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품질이 좋고 나쁘게 되면 우리가 인쇄를 하거나 했을 때 또는 뭐 제품을 완성했을 때 고객한테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품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이 동일한, 그러니까 뭐 품질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최대한 균일해야 된다. 품질이 뭐 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가격이 뭐 해야 된다? 저렴해야 된다. 너무 비싸게 되면 그죠? 예, 당연히 비싸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가공 기술이 완전해야 된다. 자, 가공 기술이 완전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공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품으로서의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가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그죠? 공급 원활해야 된다. 자, 공급이 돼야죠. 한 번만 제품을 만들 때 한 번만 재료가 제공되고 그 다음부터 제공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또 구입이 편해야 된다. 구입이 편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 뭐 애울 것도 없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사이클인 물질, 에너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뭐 최근에는 어떤 이 환경에 대한 그죠?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사용할 때도 뭐 리사이클, 재활용이라든가 또는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그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적인 리사이클, 재활용과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부분,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의 조건과 함께 재료를 분류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유기재료라고 하고요. 하나는 무기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종류는 두 가지, 크게 유기재료와 무기재료가 있다. 그러면 유기라는 건 뭐고 무기는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기물, 무기물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탄소. 자,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유자 있다는 얘기죠. 유기 재료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기물 그러고요. 탄소가 없는 것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유기재료라 하고요. 무기물을 사용하는 재료가 무기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보통 유기재료는 유기화합물을 원료로 하는데 유기화합물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동식물의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생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동식물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애들을 우리 유기물체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유기화합물, 그걸 사용한 것이 유기재료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보통 광물질, 뭐라고요? 광물질, 땅 속에서 나오는 물질들 있죠, 그죠? 예, 광물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그 다음에 유기재료와 무기재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고, 유기재료에서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재료. 천연재료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천연에서 얻는 것이고요. 합성재료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조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천연재료에는 말 그대로 목재나 나무나 석탄 이런 것들, 천연재료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재료는 플라스틱, 도료, 접착제, 종이, 피혁 이런 종류별로 돼 있다는 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기재료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금속재료, 그 다음 금속이 아닌 비금속재료, 그 다음에 도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고, 비금속은 뭐예요? 금속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유리, 시멘트, 석재, 점토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도자기, 비금속 안에 도자기가 뭐예요? 점토인데, 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자기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고, 비금속 안에 또 도자기가 들어가는데 그걸 점토, 우리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분류하는 이러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크게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나누고,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를 나누는 것은 어떠한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는 유기화합물을 주재료로, 원료로 하고, 얘는 광물이다. 광물, 금속재료 같은 거를 주 원료로 하고, 유기재료에는 천연재료와 합성재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기재료는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가 있다. 비금속재료는 금속이 아니죠. 그 중에 이 도자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디자인 재료의 성질. 자, 첫 번째 우리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죠.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우리는 응력이라고 그래요. 응력.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의 힘을, 압력이죠. 압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우리는 응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는 얼마큼 강한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 강도라 그래요. 예. 돈 뺏는 사람 강도가 아니고 얼마큼 강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장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 강도라는 것은 양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놓고 양옆에다가 기계가 자꾸 쭉 당기죠. 그러면 이게 늘어납니다. 당겼을 때 재료가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기 직전까지 참아내는 그 힘을 인장 강도라고 해요. 인장 강도. 아셨죠? 그 다음에 전단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 강도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하중을 받잖아요. 그죠? 그 하중의 무게감,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견뎌내는 힘을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파열 강도인데, 파열 강도라는 것도 전단 강도랑 비슷한데, 이것은 위에서 눌렀을 때, 물론 비슷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누른 거예요. 이게는 하중, 무게에 대한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이죠. 파열 강도는 눌렀을 때
파괴되는 힘의 정도, 그걸 파열 강도라고 합니다. 휨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휨 강도. 휨 강도는 말 그대로 휘어지는 그 파괴되는 힘의 정도를 휨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특히 인장 강도랑 전단 강도가 많이 출제되고요. 요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성. 탄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했다가 힘을 빼면 다시 자기의 원형 상태로 복귀하라는 성질. 그래서 고무줄 같은 것도 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 재료의 성질 세 가지, 응력, 강도, 탄성,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응력과 강도가 좀 나오는데요. 특히 이 인장 강도랑 전단 강도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래서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재료의 조건 어떻게 되느냐?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가공 기술이 완전해야 된다. 공급이 원활하고 구입이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리사이클,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의 분류. 첫 번째는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나눈다. 유기재료라는 것은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재료를 유기재료라고 한다. 무기재료는 광물질이나 금속재료를 주 원료로 하는 것을 우리는 무기재료라고 한다. 유기재료는 천연재료와 합성재료로 나누고 무기재료는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로 나눈다. 그 중에 도자기, 점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디자인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은 세 가지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력, 강도, 탄성. 비슷한 건데 응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한 내부에서의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 하고, 강도라는 것은 얼마큼 강한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압력이나 에너지 힘이 왔을 때 파괴되기 전까지, 부셔지기 전까지의 힘을 우리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힘에 의해서 모형이 변형됐다가 힘이 빠지면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재료의 이거 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 디자인 재료 관련 이 재료학을 보게 되면 이거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재료학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공대를 나오셨거나 공대를 또 가야 하거나 한 분들 나중에 머리도 터집니다. 그 성질들이 얼마 많은지.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디자인 재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특히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종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에 대한, 종이 재료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구두로 정보를 전달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뭐로? 구두로, 말로 전달을 하죠.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정보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가 한 80%를 90%를 좋아하고 10%를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걔가 아는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90%는 좋은데 10%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한 애는 10%였는데 듣는 애의 그 느낌이 10%짜리가 얘는 그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30%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걔가 다른 애한테 30%로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다른 애는 그걸 50%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전달이 되면 어느 순간 저는 쓰레기가 돼 있게 됩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는 것, 그 뭐 홍길동도 보면 그냥 잡도둑놈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영웅 홍길동으로 이렇게 변하듯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구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뭐한다?
왜곡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지고 오차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뭐예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이제 문자를 써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종이가 나온 건 아니죠. 그죠? 과거에는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잎 있죠? 잎. 파피루스라는 물풀 잎에다가 글을 썼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되는데 썩거나 뭐 이런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 종이에 대한 이 어떤 이야기도 사실 되게 많지만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뼈에다가 나무에다가 막 여러 가지 찰흙에다가 흙판에다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는 이제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대나무에다 글을 써서 그 대나무를 잘 연결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보관을 합니다. 예전에 공자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제 공자가 제자한테 야 가서 책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수레를 하나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 대나무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책 한 권이야.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불편함을 이제 갖고 살다가 누가 중국 AD 100년 체륜에 의해서 체륜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종이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어떤 종이와는 품질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그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체륜에 의해서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럼 되게 길어져. 거기까지. 시험에도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출제되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7세기경 우리나라는 수초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종이를 우리는 한지라 그래요. 한지.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지금의 이렇게 사용하는 종이를 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지 그리고 일본에다가 우리나라가 전파해 줬어요. 일본 사람들 참 감사해야 될 거 많은데 아주 자 우리한테 자 19세기 후반에 펄프 자 종이는요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배웠죠 나무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어떤 성분 펄프라는 게 있어요 펄프 그 펄프를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대량 생산 지금의 이제 종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이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가 순서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고해라고 합니다. 자 고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비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비팅. 그래서 고해로 암기해 있다가 자 다음 보기 중에 비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그것도 고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를 잘게 이렇게 갈아요. 갈게 되면 거기에서 섬유질이 뭐가 나요? 펄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게 가르고 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해라 그래요. 고해. 영어로 뭐라고 한다? 비팅.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징은 뭐냐 그러면 악교나 송진, 녹말, 점토, 백토, 활석, 탄산석회 같은 그런 것들을 종이 표면에 뭐 하는 거예요? 피복시키는. 예, 그래서 내수성이라든가 어떤 잉크들이 번지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입히는 넣는 것을 우리는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고액이 안에다가 광물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광물성의 가루를 넣어서 종이의 품질이 상당히 어떻게 해요? 유연해지게 하는 그러한 성분을 넣는 걸 우리는 충전이라고 합니다. 착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색을 입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정정이라는 것은 종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 과정을 마무리한 그러한 종이 원료를 그러니까 초지기라고 있어요. 초지기에다가 쫙 뿌린 다음에 초지기 그 기계가 뭐냐면 누르는 기계예요, 종이를. 그래서 그 펄프가 쫙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초지기가
쫙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압착이 되면서 물이 쫙 빠지고 건조가 되면서 이제 그 종이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지 이런 식으로 종이가 가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해와 그 다음에 사이징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이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이를 가공하는 방법은 크게 뭐 4가지인데요.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피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이에다가 다른 걸 도피 이렇게 입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백색 또는 유색의 안료와 정착제 등을 이렇게 종에다 발라서 만드는 방법을 도피 가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트지라든가 바라티지라는 것도 있는데, 자, 사진 인화용 종이에요. 아트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인데 실무에서는 아드라 그래. 아드. 예, 아트지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종이 우리 이제 초지기에서 나온 그 종이에다가 도피 바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그 백색이나 유색 안료 정착제 등을 발라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바르는 방식으로 만든 종이를 우린 도피 가공이라고 해요. 반대로 흡수 가공은 위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종이 안으로. 그래서 뭐 내수지라든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뭐 소변에서 물 닿으면 종이 색깔이 변하게 해서 우리의 우리는 흡수 가공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변성 가공이라는 것은요,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또는 기계적 가공에 의해서 종이의 질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알맞게 가공하는 방법을 변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배접 가공이라는 것은, 배접이 뭐예요? 배접. 뭔가 이렇게 붙이거나 서로 더하거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두꺼운 판지나 골판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배접 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가공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돼요. 특히 도피 가공, 흡수 가공 이 2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펄프라는 게 있는데, 이 펄프는 나무를 잘게 갈면 그 안에 그 섬유의 어떤 섬유질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펄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펄프는 3가지가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셀룰로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미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리그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프의 기본적인 종류, 펄프를 보면 3가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펄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외에 다른 것을 하겠죠. 그래서 셀룰로스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식물 관련한 생물학인데, 그 식물체나 세포 벽의 골격을 형성하는 단순 다당류의 일종으로 섬유소라고 한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고요. 생물을 우리 또 디자인 공부하면 참 다양한 분야를 미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물학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목재라든가 면이나 마종류 거기서 많이 있는 게 셀룰로스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3가지 이름만 좀 암기해 두세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프의 종류들이 쫙 나와 있는데, 자, 원료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제조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료에 따라서는 이제 목재 펄프라는 거는 나무에서 나오는 펄프를 얘기하고, 비목재라는 건 뭐예요? 나무는 아닌데 나무랑 비슷한 그런 풀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갈대라든가 대나무, 뭐 이런 것들,
그런 종류의 펄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목재와 비목재로 나누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법에 따라서 기계적, 화학적 조성 방법에 따라서 기계 펄프라고 하고 또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만든 것은 화학 펄프라고 그러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 것을 우린 기계 화학 펄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기계 펄프의 종류는 뭐 쇠목 펄프, 케미 그라운드 펄프, 열처리 기계 펄프 종류 되게 많죠. 이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 게다가 또 영어로 뭐 GP, CGP, 뭐 TMP 이러는데 그냥 이거는 기계 펄프 종류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기계 펄프만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아니겠죠? 예, 그리고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펄프는 쇠목 펄프, 케미 그라운드 펄프, 열처리 기계 펄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의 종류 및 특성인데 이제 크게 종이는 양지와 판지와 화지로 나눠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한지라고 하고요. 양지는 외국에서 만든 그죠? 현대적 개념의 그런 종이를 우리는 양지라고 합니다. 펄프 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양지는 뭐 신문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도화지, 포장용지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이들은 다 뭐다? 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장을 우리 배접 가공이라고 했었죠, 그죠? 여러 장을 우리 그 배접 가공 있죠? 그거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쳐서 어떻게 해요? 좀 두껍게 좀 강도를 올린 그러한 종이들을 우리는 판지라고 합니다. 화지는 뭐냐? 기계에 의해서 만든 종이를 화지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화지 모조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화지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화지는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들을 화지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 종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 재료 디자인 재료가 왜 재미없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암기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의 중요한 것들만 선생님 정리한 것들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이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종류도 되게 많고요. 뭐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이의 종류들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신문용지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겠죠. 자, 보통 신문을 만드는 종이는 우리가 품질이 그렇게 좋은 품질의 종이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 펄프를 주 원료로 하고요. 뭐 GP 그리고 쇠목 펄프, 뭐 RGP, TMP, 뭐 열처리 기계 펄프로 해가지고 점점 고급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신문용지는 어떻다? 품질이 가장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문지는 보통 윤전기라 그래서 그 윤전기에 의해서 고속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 눌렀을 때 평활도, 흡입성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쇄 용지죠. 말 그대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종이에요. 크게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로 나누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펄프죠. 그러니까 펄프가 얼마큼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상질지, 그래서 A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 펄프가 함유되어 있으면 중질지, B급, 그리고 보통 C급 또는 D급 이 정도를 하급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갱지 뭐 또는 뭐 상갱지, 갱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상질지는 고급 인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중질지는 이제 그 보통 70% 정도의 펄프, 화학 펄프의 70%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교과서, 서지, 잡지용 같은 걸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펄프의 어떠한 함유된 양에 따라서 상질, 중질, 하급지로 나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트지는 우리가 이제 뭐 실무에서는 아드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상질지나 중질지 정도의 그런 품질을 가지는 종이고요. 일반적인 상업 인쇄나 우리가 보통 인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아트지입니다. 그리고 시험 이게 많이 우리가 보통 아트지를 많이 사용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아트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질지나 중질지로 그 아트지는 우리 그 뭐라 그랬어요? 도피 가공 얘기했었죠. 종이에 기본적인 그런 백색 또는 유색 안료의 정착제 등이 발라져 있는 그러한 도피 가공된 고급 그런 종이를 우리는 아트지라고 합니다. 그 아트지보다 약간 떨어지는 종이가 모조지예요. 모조지. 모조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도 보통 중급지, 하급지 정도 되는 종이를 얘기하고요. 뭐 많이 사용합니다. 아트지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삼지당 나무를 원료로 예전에 이제 해서 사용했던 거를 우리 예전에 화지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잡지의 표지, 사무 포장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자, 모조지. 아트지보다 약간 품질 떨어지는 종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엽지라는 건 뭐냐? 되게 얇은 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량이라는 건 종이 굵기거든요. 상당히 어때요? 30g. 되게 얇은 그런 종이를 우리는 박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디아지인데, 인디아지는 우리 사전이나 여러분 사전 아시죠? 지금 뭐 이제 뭐 핸드폰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예전처럼 사전을 사용하지 않죠, 별로. 그 사전 안에 사용하는 얇은 종이 있죠? 그걸 인디아지라고 하고요. 성경책 보시면 종이 아주 얇죠? 그런 거 우리는 인디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라싱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당히 얇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얇은 종이의 하여튼 종류를 우리 두 가지 인디아지와 글라싱지가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종지라는 게 있는데요. 잡종지에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가공원지, 황산지, 온상지, 수분 강력지, 박리지, 강압지, 트레싱지, 판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잡종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황산지와 수분 강력지, 트레싱지 이 세 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황산지는요, 우리 저 버터나 마가린, 그다음 치즈 등의 그 보면은 그 반투명한 그 위에 이렇게 음식에 딱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종인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그 종이 있죠. 그걸 우리는 황산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수분 강력지는요, 인장 강도 이렇게 당겼을 때 그 뭐 찢어지는 정도를 좀 높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녹차나 홍차팩 같은 거 있죠. 녹차나 홍차팩, 지도용지, 종이 타월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러한 종이를 수분 강력지라고 합니다. 트레싱지는 상당히 어때요? 투명해서 우리 보통 어떤 그림을 베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 종이 있죠. 예, 그런 걸 트레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류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지가 있습니다. 판지는 우리 여러 가지 종이를 겹쳐서 두껍게 만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판지, 그 다음에 뭐 마닐라 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골판지는 뭐 말 그대로 우리 상당히 포장 목적으로, 그죠? 상품의 어떤 보호라든가 충격을 완충시키는 목적의 그런 뭐죠? 종이를 우리는 골판지라고 얘기를 하죠. 마닐라 보드는요, 담배, 식품, 화장품, 약품 등 주로 작은 상자의 제조에 쓰이는 판지를 마닐라 보드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 재미없어요. 저도 이 재료 강의할 때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화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목적의 종이죠. 그래서 와트만지와 켄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트만지는 수채화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최고급 용지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켄트지는 이제 그 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만들어진 그런 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용지. 자, 포장을 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판지랑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여하튼 얘는 포장을 목적으로 한 종이입니다. 그래서
크라프트지와 로프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고 파열 강도가 상당히 큽니다. 파열 강도 앞에서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그냥 포장용지 그러면 크라프트지, 로프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티지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바라티지 얘는 뭐냐 그러면 종이에다가 인화물질이라는 걸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물질, 인화물질은 불이 타는 거지. 인화물질 바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감각물질,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발라가지고 인화, 나중에 배우겠죠. 인화할 때 사용하는 인화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인쇄할 때 우리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종이에다가 감각물질을 발라서 어떤 인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를 우리는 바라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종이에서는 보통 한 문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한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그지? 8문제 포기하고 다 찍을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색 재료라 그래서 색을 입히는, 색을 사용하는 재료를 또 알아야 돼요. 재미없어, 그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색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색료라는 거는 이제 뭐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재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이제 물감 여기에 피가 묻었어. 그러면 빨갛게 물이 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빨갛게 물들게 만든 재료가 뭐예요? 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색료예요. 색을 나타내게 한 재료를 우리는 색료라 그래요. 자, 손에다 봉숭아 물을 들였어요. 그러면 색이 입혀지죠. 그러면 여기에 빨갛게 색을 입힌 애가 누구예요? 봉숭아죠, 봉숭아. 그게 바로 색료예요. 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재료를 색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안료라는 것과 염료라는 게 있거든요. 자, 안료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가 안료예요. 안료. 뭐라고요?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안료는 뭐라고?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염료는 뭐냐? 물과 기름에 녹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크게는 여하튼 안료와 염료는 나누는데, 안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에 녹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색을 이렇게 덮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료, 페인트 있죠. 페인트는 어떤 색을 입히고자 하는 데에 덮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터 물감, 이런 수채화 물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안료예요, 안료. 자, 염료는 뭐냐? 물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색. 그래서 우리 머리에 색을 입히면 이 머리카락 속으로 색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염색 그럽니다. 옷에다가 색을 입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다 끝에다 덮는 게 아니라 옷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염색. 그래서 우리는 염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을 재료 두 가지, 염료와 안료라는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색채 재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채화 물감이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은 이제 물감 자체를 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수채화잖아. 물수자 쓰는 거죠. 수채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감 색채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여기서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요 채색 재료에 대한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나옵니다. 색료에 관련한 안료와 염료의 성질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나, 또는 이 색채 재료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종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 재료에 관련한 재료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것에서 한 문제, 이렇게 그 재료를 물어보는, 재료의 성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한 문제, 종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채색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보통 채색 부분은 나오다 안 나오다 좀 그래요. 빈도수가 높진 않지만 하여튼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뭐 많이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채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뭐 교재에도 나오지만 물을 사용하여 명도를 조정하며 맑고 투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렌더링을 할 때 투명성이 좋아 유리, 목재, 금속 재질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주로 와트만지를 사용하고 뭐 흘리기와 번지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선생님이 정리한 정도는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위주로 정리한 거니까 요 안에서 나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터 물감 같은 경우 색과 색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컬러리스트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컬러리스트 재료로서 이 포스터 물감을 사용을 해요. 자, 뭐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들은 색을 섞으면은 뭐 색상이 안 나오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 물감에 비해서 많이 탁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색의 가지수가 포스터 물감에보다는 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색이 잘 안 되고 겹쳐 칠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수채화 같은 경우는 칠한 거 위에다 칠해버리면 앞에 색과 이게 섞여요. 그래서 색이 혼색되는데 이 포스터 물감은 잘 말라서 그 위에다 겹쳐 칠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한 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인데요. 아크릴 물감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물을 섞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수성,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어때요? 좀 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수가 잘 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수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건조가 빠릅니다. 건조가. 예. 그 아크릴 물감 같은 게 이제 제일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건조가 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건조 후에는 지워지지 않아요.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자, 유화 물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라는 건 기름이죠. 기름. 그죠? 예, 유자 기름자예요. 그래서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과는 다르죠. 유화 물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 음표력과 접착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자, 파스텔의 특징. 자, 첫 번째. 정확하고 정밀한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파스텔은요, 가루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밀한 부분을 채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의 느낌이 연필과 비슷하여서 그림자 부분은 묘사가 쉽다. 예, 거의 뭐 연필인데 두꺼운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채로 표현할 수 있어 회화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번지기가 쉬워 헥사티브와 같은 정착액을 뿌려 보관한다. 왜냐하면 이제 가루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건조가 돼서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파스텔 같은 경우는 가루로 다 있어서 이렇게 한번 문지르면 쭉쭉쭉 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착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헥사티브라는 정착액을 뿌려서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스텔을 렌더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효과를 얻기 위해 파우더를 혼합해 사용한다. 뭐 이런 특징들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다. 근데 그 중에 파스텔 특징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매직 마커라는 거는 마커예요, 마커. 건조 시간이 아주 빨라. 이렇게 색을 칠하자마자 건조가 돼버리죠. 그리고 색상이 다양하고 풍부하고요. 많아요, 양이.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고 번지지 않고 디자인 작업에 많이 사용하죠. 마커 있죠, 마커. 예. 에어브러쉬라는 거는 이제 뿌려서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사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에어브러쉬 많이 쓰고, 지금도 쓰긴 쓰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종이에다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색할 때 쓰는 도구로서 많이 쓰고 있어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잉크나 물감을 내뿜는 그런 장치죠, 에어브러쉬. 그리고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실사 그림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라데이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프레서. 이거 컴프레서 뭐예요? 공기를 뿜어내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요즘엔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 뿌릴 때 쓰는 스프레이건이 있어야 된다. 자, 콩테라는 게 있습니다. 콩테. 색의 수가 많지 않으나 색조, 그러니까 명도랑 채도의 광택이 있고 부드럽다. 농담이 뚜렷하고 차분하며 무게감을 준다. 연필과 목탄의 중간 정도로 색이 잘 칠해지는 것을 우리는 콩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색채 재료 용도의 활용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선생님이 정리한 이 정도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재료의 첫 번째 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채, 채색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재료학 부분, 그 디자인 재료 부분은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종이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되게 전문적인 분야 중에 하나예요.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종이가 많고 또 새로운 종이도 많고 해외에서 막 엄청 많은 종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인쇄를 할 때 보면 종이 막 선택을 할 때 보면 되게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냥 지금 선생님이 취급한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생료도 마찬가지 채색 재료에 대한 것도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뭐 염료, 안료 이것도 엄청난 전문 분야예요. 그 안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이 이론서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암기를 하고 나서 내가 얼마큼 암기를 했는가를 체크리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이 디자인 재료 8문제밖에 출제는 안 되는데 배워야 할 양이 많은 그러한 파트로서 조금 이렇게 암기할 게 많아서 그리고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하기 싫은 파트지만 선생님 강의 정도만 듣고요.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고 하시면 뭐 8개 중에 반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부담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빵점 맞더라도 다른 데서 36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